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일산 서구 출신의 이용우 의원입니다. 총리 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경제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장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되고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항상 재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막기 위해서 정보가 적시에 공급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 X가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뭐 범용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아래 한글 HWP만 서로 할 수 있고 다른 거하고 호환이 안 되는데 호환성을 높이는 게 HWPX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방형 문서 표준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래 한글로 읽었던 화면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도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읽는 사람이 호환이 되어야지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댐, 디지털 뉴딜을 하는 데서 가장 기초는 이렇게 데이터가 호환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디지털 정보 표준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ODF로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네. 왜 경기도에서 먼저 했을까요? 의원님 뭐 정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더 트렌드를 좀 읽은 것도 있고 또 전환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는데 정부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현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문서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용자 국민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현장을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재정정부 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 부처 간에 데이터 호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뭐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중앙정부는 이제 디브레인, 지자체는 호조, 2호조, 또 교육 지자체는 에듀파인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각각 따로 구축이 돼 있는데요. 저 차세대 저희가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이면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세 개의 시스템이 통합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통합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실제 그렇게 작동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데이터를 모아놓는다고 빅데이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음 미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2014년에 디지털 투명성법 그리고 2019년에 데이터에 의한 정책 결정법 그래서 5년 이상을 걸려서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네. 예. 이걸 주도했던 기관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가 주관한 기간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의회 산하의 GAO였습니다. 아, GAO에서 왜 했냐면 정부 정책이 예산이 집행된 걸 다 국민들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정부도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고 계시죠? 예, 저 정부가 여러 가지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가공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자료가 제공되어 있고 국민들이 다른 시각, 전혀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해서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공급자가 아닌 국민들 시각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간 정보 하나만 공개하더라도 민간에서 그걸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사례처럼 저희도 원자료에 대한 어떤 제공 확대하고 특히 그대로 제공하는 노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관점의 전환을 하나 해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통계자료 이것부터라도 일단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언론인, 학자들이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아마 정부가 통계 자료를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거 관계없이 통계 원데이터도 저는 많이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못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제가 통계청에 알아본 바로는 뭐 그대로 원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을. 예. 다음으로 ESG 공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ESG가 왜 그렇게 유행일까요? 이건 뭐 어차피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고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업 스스로도 ESG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될 걸로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가 됐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모든 신문이나 모든 쪽에서 ESG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제도를 보면 이미 기업 지배 구조는 2026년, 그다음에 환경 사회는 2030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예, 뭐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늦는 감이 있는데요. 또 저희는 충분히 준비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고 26년하고 30년 기한을 설정한 건데요. 일단 왜 단계별로 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한꺼번에 다 ESG 경영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소망스럽고 바람직하겠지만은 또 기업이 어떤 흡수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업의 부담이죠. 공시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할 때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게 한다면 지금 투자자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하면서 가격이 변동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도 뭐 지금 이 의무화의 그 추진 일정이 더 당겨지면은 더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 측면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시장하고 소통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작동되려면 신용평가회사라든지 채권평가회사, 네. 그다음에 회계법인 이런 쪽이고요. 사실 그런 쪽에 만약에 그 회사가 무늬만 ESG일 경우 네. 돈이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평가하게 하려면 공시 자료를 통해서 공시가 아주 잘 돼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스스로 경쟁하면서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시장에서 저는 그런 걸 정확하게 포착해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기업 스스로 이런 의무와 관계없이 당겨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정책을 아십니까? 예. 정부도 뭐 지금 민간 건물일지라도 제로 에너지화 할 경우에는 정부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도입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보다 이것도 한 5년 늦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의무화거든요. 3단계로. 네. 의무화를 하게 되면 기업이 하는 행동은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네.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건물일 겁니다. 정경영 회관입니다. 네. 에너지 태양열 지별판이 있는 제로 건물이죠. 2013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런 걸 하는 거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저는 정부가 의무화 기간을 설정했지만 그 이전에 대면 대수로 줬기 때문에 정부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비록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또는 국토부에서 시설 개보수할 때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좀 더 그런 유인 체계가 좀 강화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의무 기간을 설정하는과 동시에 시장에서 거기 빨리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리고 이 제로 에너지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신축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예. 그럼 구축의 경우에 어떤 공장이라든지 하게 됐을 때 지원을 하는 제도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가 시설 개보수할 때도 저는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사실 한국판 니들 중에 그린 니들의 이 건물 에너지 제로화 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축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 체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요즘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작년 7월 말에 아마 재정부 실문에서 제가 그 원칙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종부세 60세 이상 1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제도 도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고요. 근데 바로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짐으로써 과세 대상이 높아질 때 그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과세 이연, 뭐 종부세를 포함해서 과세 이연에 의해서 세수의 역량은 저희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과세 이연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그 축적된 그 세금을 납부한다든가 하는 그런 게 됐을 때 부작용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납세 비용이 너무 큽니다. 과세가 얼마나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세정당국 국세청으로서는 보니까 거기에 담보 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보 설정이라는 이 불편함의 감수, 그 다음에 이 납세하면서 정말 이 들어가는 행정 코스트,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고 하락으로 조정했을 때 이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이 주택이 거래됐을 때의 어떤 그런 승계 문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세수 측면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그런 부작용들을 좀 촘촘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한번 이 문제를 뭐 짚어는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 답변을 하실 때 종부세가 대상이 한 3에서 4%? 네. 95% 상관이 없다고 네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네.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계속 진행되면 대상자가 늘어나고요. 모든 사람도 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할 거고요. 네. 과표 대상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망 자체를 저는 선악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적절한 비용을 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투기꾼에 의한 것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이제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심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제 제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의원님 주신 내용도 같이 함께해서 저희가 그런 검토 작업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고 LG의 배터리 분쟁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미국에서 있었을까요? 그게 소위 미국에는 있고 우리한테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거 개시 제도죠. 예, 증거 개시 제도. 예. 소송에서 둘 다 동일한
소송에 쓰이는 데이터를 통일하게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안 될까요? 예,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사실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또 일각에서 저한테는 잘못 K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가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견도 전달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특허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저는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네. 거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는 게 예. 있으니까 예. 같이 논의해서 공정한 운동장 거기서 새로운 기술들이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계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계는 또 고용의 유연화를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예, 뭐 저는 비정규직을 정부가 나름대로 2017년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로드맵에 의해서 착실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비정규직이 많이 또 생겨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전환을 하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대응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노동이라면 동일한 직무에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중에 누가 임금이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더 임금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 경제 이론상으로는 경제 이론상으로 본다면은 같은 직무라도 아마 경제 원리로만 본다면 경제학적으로만 본다면은 차이를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고용 안정성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포기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 포기하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나 아마 경영 쪽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영상의 사유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 임금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계가 고용 유연화를 주장을 하면서 고용 유연화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큽니다. 네. 사실은 정부가 가져야 될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원칙에 의해서 차이가 적어져야지만 문제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어떤 정책 목표의 슬로건보다도 그것이 시장이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정치권이 국민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고의 대안은 경청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섬세한 제도를 디자인할 때 국민들께서 정치권을 신뢰하고 정책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